드론 교관과정 시험을 위해 열공 중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두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챕터 1은 드론 산업 동향, 챕터 2는 드론 기술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챕터 1, 드론 산업 동향입니다. 먼저 드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에 대해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은 무인기, 즉 UAV의 별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무인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자율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의미하고 사용 목적과 크기,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계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 공군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무인기를 원격 조정 항공기, RPA라고도 부릅니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UAV를 실제 전투에 이용하자는 개념으로 무인전투기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래에 드론의 다양한 표현과 정의에 대해 정리된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국제적인 드론의 분류 기준은 없으며 국가마다 적용하는 중량 기준 등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드론의 분류 기준은 군사적 용도에 따른 분류, 비행 반경에 따른 분류, 비행 고도에 따른 분류, 크기에 따른 분류, 비행 임무 수행 방식별 분류, 이착륙 방식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비행체 형상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고정익형, 회전익형, 혼합형 하이브리드로 분류되며 혼합형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최대 이륙 중량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관과정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적어도 무인 비행체는 상승한도가 0.15km 즉 150m, 중고도는 14km, 고고도는 20km, 성층권은 50km입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사 분야입니다. 군사 분야에 활용되는 무인기 중에서 정찰형 무인기는 관심 지역 및 작전 지역의 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기이며 현대의 NCW 체계 하에서 실시간 타격 능력 증대를 위하여 작전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표적 획득, 피해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기만용 무인기는 정 레이더와 같은 방공망을 기만하여 유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소형이지만 레이더상에는 유인 전투기, 전폭기, 대형 전술기가 기동하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지상 발사대 또는 항공기 파일런에서 발사되며 자동 비행으로 적의 레이더가 있는 목표 지역을 찾아 이동하고 임무 장비로 레이더 신호 반사경 또는 증폭 장치를 탑재하여 정 레이더에 증폭된 가상 신호를 반송합니다. 공격용 무인기는 레이더, 지상 표적, 탄도미사일 등의 전술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공격용 무인기는 지상 차량이나 발사대에서 로켓 추진의 형태로 발사되며 전투 지역에 진입하면 자동적으로 특정 지역을 순찰하면서 목표물을 탐색하며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자동적으로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투용 무인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상 원격 조종 또는 자동 조종으로 비행하며 유도폭탄,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공대지 또는 공대공 전투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인기입니다. 무인 전투기는 지상에서 사전에 입력된 좌표에 따라 자율 비행을 하며 자동 임무 수행 중 지상 관제소에서 표적 수정이 가능하고 정찰형 무인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밀 타격 무장을 탑재하여 공대지 및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용 무인기는 무인기에 전파교란기나 체프 살포기 등을 장착하여 아군기의 비행 경로에 체프를 살포하거나 광범위한 주파수대에 걸쳐 전파교란을 실시하여 적의 레이더망을 마비시키고 아군의 비행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 중 민간 분야입니다. 건설 교통 분야에서 드론 활용은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주로 타워, 송전탑, 지붕, 철도, 도로, 댐, 교량 등과 같이 복잡한 대형 구조물의 점검에 활용되며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에서 사람의 시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더욱 정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드론은 크게 자산 점검, 지질학적 지도 작업, 비상 대응의 세 가지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거대하고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 높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가지고 HD급, 열화상 이미지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는 기존의 인력을 이용한 작업에 비해 더욱 안전하며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임업 분야에서의 드론은 산림, 농장, 가축 등의 항공 촬영을 통해 농작물 생장 정도 및 생육 환경과 같은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통해 운영자가 비용과 생산량 사이에서 최적의 의사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농약 살포와 같이 인력으로 직접 작업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일들을 드론이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더 적은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촬영 및 영화 분야는 가장 많이 발전된 분야이며 최근 몇 년간 영화업계는 드론의 주 이용자였습니다. 영화업계에서는 고가의 헬리콥터를 이용한 촬영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욱 낮은 고도에서 다양한 앵글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촬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업계에서도 다큐멘터리 촬영이나 리얼리티 TV쇼, 스포츠 및 실시간 현장 중계에 드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촬영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치안 방제 분야는 드론 활동도 및 제작 수익 관점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용자들에 의해 활용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산불, 홍수, 화학제품 유출 등의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재난 발생 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되어 사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빠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의 드론은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사용하여 6만에서 9만 피트 상공을 수개월 동안 비행하며 인터넷 공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로바이런먼트는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며 위성에 준하는 직경 600마일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통신뿐 아니라 국방, 시설, 환경 등의 영역에도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재난, 태풍 등 피해 규모를 추산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곳 등 사고 파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현장 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송 분야의 드론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나 격오지, 아프리카와 같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긴급 배송이 필요한 경우 무인 비행체를 활용한 온디맨드 배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내 배송, 교통이 불편한 산간 및 도서지역,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 배송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유통업계의 주 관심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드론 산업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론 산업의 구성입니다. 드론은 개인용 오락기에서 진화하였는데 경량이며 사용자가 매우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오락용 장난감부터 크고 고도의 환경 감지 도구까지 초창기부터 상업용 드론도 크게 전문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 센서인 드론을 사용하면 운영자가 고해상도 센서를 먼 거리로 비행하고 접근할 수 없거나 위험한 장소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드론 채택이 빠르게 진행되어 기업과 조직이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센서와 카메라, 제어 기능 등을 구비하여 군용 드론, 상업용 드론, 레크리에이션 드론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용 드론은 낮고 느리게 비행할 수 있고 위성이나 항공기보다 더 나은 해상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드론 구성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임무에 맞게 조정됩니다. 다양한 센서를 운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 드론은 로봇 팔, 분무기 또는 디스펜서, 화물 또는 사람을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상업적 사용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생태계의 구성입니다. 드론 생태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세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하드웨어 시장은 드론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제 상품을 제조하는 모든 행위자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드론 플랫폼,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즉 드론을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공중이동 플랫폼, 즉 상품 및 또는 공중 택시와 같은 사람을 운송하기에 충분히 큰 플랫폼, 소프트웨어 부문은 비행계획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드론 시장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제조사로 구성됩니다. 내비게이션 및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 워크플로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UTM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생태계와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드론 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를 둘러싸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 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드론 서비스에는 드론 서비스 제공업체,
시스템 통합업체가 포함됩니다. 조종사 훈련 제공지, 소매업체 및 시장, 연합 및 조직, 드론쇼, 드론 뉴스 소스, 드론 보험 제공자, 드론 테스트 사이트, 대학 및 교육시설, 그리고 드론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매우 다양하지만 드론 산업의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며 아래는 드론 생태계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의 세계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25억 달러였으나 2025년 약 428억 달러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13.8%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5년 405억 달러, 민간용 드론 시장은 23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드론 하드웨어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합한 것보다 드론 서비스 시장이 약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2025년 179억 달러로 예상되며 전체 시장 연평균 13.8% 성장률보다 높은 15.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합 문제 오작동 등 특정 현상을 찾기 위한 검사, 매핑, 주어진 영역에 3D 모델링 포함한 다이어그램 표현을 생성하는 프로세스, 측량, 고도 각도 거리 및 비행하는 구조물을 연구하거나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한 지리 검사, 사진 및 영상 촬영, 엔터테인먼트 및 광고 목적으로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모니터링, 주어진 시간 동안 진행 상황이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 현지화 및 감지, 활동, 사람 또는 생명의 지리적 좌표를 찾거나 인식, 배달, 패키지 식품 의약품 또는 기타 물품을 운송, 분배 및 스프레이, 고형물 또는 액체 물질 살포, 기타, 광고 방송 엔터테인먼트 측정 및 샘플링, 탐색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민간용 드론 시장은 704억 원, 2020년 4,945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48%를 기록했으며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의 국내 기업 출하액은 2015년 398억 원을 기록, 2022년 내수 시장 규모 731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3.9%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드론 운영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드론 신고 대수는 26,035대로 2013년 대비 7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조종 자격 취득자 수 또한 2021년 6월 57,918명으로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농업, 콘텐츠 제작, 측량 탐사, 건축 토목, 교육 등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 농약 살포 등 방제에 많이 사용되고 식물 병충해 관측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분야, 사진 촬영 및 부동산, 관광 등 영상물 제작과 보도 취재 등 언론 및 방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측량 탐사 부문, 불부합지 조사, 기존 측량 결과 확인 및 3D 공간 정보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토목 분야, 설계 및 입지 선정부터 시공 현장 점검,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 하차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활용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산업, 농업, 드론은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며 파종, 살포, 모니터링, 토양 및 농경지 조사 등 축산업, 방목된 가축의 위치, 건강 상태 등 가축의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 수산업, 적조 오염물 어군 탐지 및 오염물질 제거, 미끼 투척, 어류 포획 등 임업, 임야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묘목 운송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 배송 분야입니다. 유통업계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내 배송, 교통이 불편한 산간 및 도서지역 등 드론을 물류 운송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 12월 아마존은 프라이미어를 공개, 반경 16km 안에 있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제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DHL은 2014년 독일에서 멀티콥터를 이용한 의약품 수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내의 경우 2018년 8월 영어루정사업본부에서 별마로 천문대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우편물을 배송하였고 2021년까지 드론 배달을 상용화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방송 및 공연 분야, 지리적 한계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미국의 CNN은 터키 시위 현장,
필리핀 태풍 하이엔 취재 등에 활용하였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인텔 슈팅스타 드론 1218대를 이용해 오륜기를 형상화했습니다. 인프라 관리 분야, 도로, 댐, 공항, 전력선, 수송관 등 사회 기반 시설물들은 규모가 크며 전 지역에 걸쳐 있어 드론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 모니터링, 시설물 유지 관리, 전력선 감시 관리, 상하수도 배관 노출 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 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교량 안전 점검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7일이 걸리는 송유관 점검을 미국의 BP사는 드론을 활용해 약 3km 길이를 30분 만에 완료했습니다. 드론에 탑재된 영상 장비와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 및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의 파손 검사가 가능하며 2017년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교량 점검을 위해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측량 및 건설 분야, 고화질 영상 촬영 및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정밀한 3D 지형 자료를 제공, 단기간 내에 고속도로, 철도 등의 장거리 구간 및 해안선 등의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및 토목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은 실시간 관측을 통한 지형 모델링, 현장 촬영을 통한 상황 분석 등이 있습니다. 초기 지형을 3D로 모델링하고 공사 단계별로 실제 현장 사진을 투영하여 진행 현황 파악 및 감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신 분야입니다. 통신 기지국의 품질을 측정하고 지역의 건물 높이와 거리에 따른 전파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이나 높은 시설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주파수를 피하거나 안테나의 높이, 지형 등을 계산하여 적절한 설치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통신망을 구축하여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라디오, TV, 인터넷 전파 통신 신호 기자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규모 공공행사나 국가재난 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통신을 위한 고고도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시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입니다. 드론 레이싱은 새로운 스포츠 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드론 레이싱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별 협회 및 프로리그, 국제 레이싱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레이싱 드론은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하며 마치 오락실에서 하는 레이싱 게임이 연상됩니다. 또한 영상과 통신 기술로 가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이끌어내어 생동감 있는 비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론 축구는 탄소 소재로 만든 보호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지상에서 3m 정도 떠 있는 원형 골대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다음은 불법 비행 및 사고 현황입니다. 무허가 비행,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무허가 비행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활동 및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동안 뉴욕시에서 적발된 무허가 드론 촬영 건수는 192건이며 2016년 동기간 대비 68% 증가했으며 미국 뉴욕시경의 경우 단속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무허가 드론을 8에서 12분 내에 격추시키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나라별 드론 관련 규정 및 절차 미인지와 안전 불감증으로 무허가 비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CJ E&M 소속 직원과 용역 촬영팀이 허가 없이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을 촬영 중 성당의 충돌, 2017년 허가 없이 인도 타지마할 상공에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로 국내 교수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7년 7월 세곡동 사거리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스페인 국적 남성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다양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미국 켄터키주에서 자신의 소유지 위로 날아든 드론을 총기로 격추, 2017년 8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샤워실에 드론이 출몰해 경찰이 출동, 2018년 7월 드론을 이용해 22층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4가지 특성은 시험에 가끔 출제되고 있으니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4가지 특성은 식별성, 지속성, 정밀성, 저장성입니다. 해킹 및 테러. 드론 해킹이란 드론과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드론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거나 드론을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GPS 스푸핑, 제밍, 하이제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스푸핑이란 속인다 라는 뜻으로 드론에 가짜 데이터를 보내 드론이 해커가 의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착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암호화된 인공위성의 신호를 해독해 내부 전산망에 투입하는 방식인데 IP 주소를 위장해 방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어 기체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제작한 무인 스텔스 RQ-172 이란의 영내 정찰 중 GPS 조작으로 포획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이란 정부는 2014년 4월에 RQ-170과 유사한 드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제밍이란 적의 전자장비를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잡음이나 잡음과 유사한 전자신호를 계획적으로 방사 또는 반사해 적의 수신 내용을 교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012년 인천 송도에서 오스트리아 시벨의 캠콥터 S-100이 시험 도중 갑작스런 재민 공격으로 추락, 원격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일반인 2명이 크게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이제킹이란 테러범들이 하늘을 나는 여객기를 탈취하듯 운항 중인 드론 조종 기능을 빼앗아 납치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원격 제어 장치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해킹 방법으로 보안회사 트렌드 마이크로의 리서치 그룹이 공개한 이카루스 시스템은 드론, 헬리콥터,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 원격 조정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를 해킹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무장 테러 단체들 사이에 유용한 비대칭 무기로 사용됩니다. IS 등 과격 단체들이 수류탄 투척, 사회 기반 시설 침투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보안 시설은 대부분 지상 테러에 대한 방어에 중점하여 구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드론 공격의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은 보통 폭 2m 정도로 일반 군용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렵고 저공 비행 시 유관 식별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챕터 2. 드론 기술 동향. 먼저 드론 핵심 기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임무를 위한 비행 제어 기술로서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고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행 제어 시스템의 시스템 온칩으로 소형화 및 고성능화를 구현합니다. 또한 다양한 탑재 장비 및 센서, 데이터 링크 장비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형 드론의 비행 제어 장치로는 미국 3DR의 APM과 피콕, 중국 DJI의 나자와 A3, 중국 타로의 ZYX, 미국 오펜파일롯의 CC3D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추진 동력 기술은 드론의 사용 목적 및 환경 등에 최적화된 추진 동력 체계 기술로서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동력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고도 장기 채공을 위한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추진 동력 기술과 내연기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동력 기술, 그리고 장시간 비행을 위한 고성능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모터를 추진 동력으로 주로 사용하며 모터의 종류에 따라 전자속도 제어기를 장착합니다. 유선 드론은 지상에 위치한 전원 공급 장치 사이에 연결된 파워 케이블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며 케이블이 절단되지 않은 한 24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파워 케이블을 통해 드론과 유선 통신을 할 수 있어서 무선 통신 간섭과 통신 장애를 의도적으로 유발시키는 드론 격추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진 동력에 따른 드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드론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코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유도 전압을 이용하여 전력을 전달하는 자기 유도 전력 전송 방식, 레이저를 사용하여 전력을 전달하는 레이저 전력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유도 전력 전송 방식은 충전 패드에 도착했을 때 착륙 방향에 상관없이 자동 충전이 가능한 방식이며 레이저 전력 전송 방식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 전송 효율이 높습니다. 레이저 전력 전송 방식은 레이저 발생 장치를 통해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저 수신부를 실시간으로 조준하여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 수신부를 설치할 공간이 비교적 충분한 고정익 드론에 주로 적용하며 자기 유도 전력 전송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전력 전송이 가능합니다. 날씨에 따른 전력 전달 능력의 변화량이 크고 상대적으로 전력 전송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드론은 전기 모터 배터리 동력 체계에서 엔진 휘발유 또는 엔진 가스 동력 체계를 추가한 드론이며 전기 모터 배터리 단일 체계 대비 더 오래 드론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드론 충돌 및 사고 발생 시 폭발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 드론은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솔라셀이 드론의 기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솔라셀의 개수에 비례하여 드론의 전력 공급이 되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고정익 드론에 적용되며 충전 방식의 특성상 날씨, 기온 및 솔라셀의 표면 상태 등에 따라 태양광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 효율이 변화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스펙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최대 방전 전류와 지속 시간을 이해하려면 배터리의 기본 구성과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3S 배터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3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한 구조로 3S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셀 수가 3개입니다. 각 셀의 명목 전압은 3.7V로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는 4.2V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3셀을 직렬 연결하면 전체 명목 전압은 3셀 곱하기 3.7V에서 11.1V가 되며 완충 시에는 3셀 곱하기 4.2V에서 12.6V가 됩니다. 이 전압값은 배터리가 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방전율, C레이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전율은 배터리가 얼마나 빠르게 전력을 방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C 단위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원C는 배터리의 용량을 1시간 동안 방전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배터리의 방전율이 30C라면 이는 원C의 30배 속도로 방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원C가 2200mAh라면 최대 방전 전류는 30C 곱하기 2200mAh에서 66A, 즉 66,000mAh가 됩니다. 이 값이 바로 배터리의 최대 방전 전류로 배터리가 순간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을 나타냅니다. 너무 높은 전류로 방전하면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 시간은 방전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C로 방전할 때는 배터리의 풀 용량을 6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전율이 높아질수록 지속 시간은 짧아지는데 대략적인 공식은 60분 나누기 방전율 C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C로 지속 방전한다면 지속 시간은 60분 나누기 30해서 2분 정도가 됩니다. 이는 이론적인 값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배터리의 성능을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선택할 때는 용도에 맞는 셀수, 전압, 용량, 그리고 방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과방전이나 과충전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충전기와 보호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사용 방법으로 셀당 전압이 2.9V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2.9V 이하에서 재충전할 경우 배부름과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3.7V에서 4.2V 사이 유지를 권장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보관 방법으로 셀당 전압이 3.7에서 3.8V를 유지하며 완충된 배터리는 최단 시일 내 방전, 서늘하고 습기 없고 차가운 곳에 보관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폐기 방법입니다. 완전 방전 후 폐기해야 하는데 완전 방전을 위해 소금물에 배터리를 2주 이상 담가두는 방법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구를 연결하여 완전 방전시키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탑재 장비 및 센서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은 다양한 탑재 장비와 센서를 통합한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성 항법, 위성 항법, 영상 항법 등 항법 관련 센서의 소형 경량 기술, 3차원 공간 정보 획득 및 장애물 탐지용 소형 라이더 기술, EOIR,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 등 장비 기술이 탑재됩니다. 소형 드론은 각속도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방위를 측정하는 지자기 센서, 고도를 측정하는 기압 센서 등의 센서를 장착합니다. 항법이란 항공기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항법 시스템으로는 관성, 위성, 영상 기반, 지형 참조, 데이터베이스 항법 시스템이 있습니다. SLAM은 주변 환경 지도를 작성하는 동시에 차량의 위치를 작성된 지도 안에서 인식하는 기법입니다. 관성 항법 시스템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운용되며 주로 소형 무인 항공기에 사용되며 저가의 MEMS 기반의 IMU를 사용합니다.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다른 항법 센서와 융합하여 사용하며 칼만 필터 등을 이용해 위성 항법 시스템과 결합하여 운용합니다. 장점은 외부 환경 영향이 적으며 단점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항법 오차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은 위성 신호로 운용되며 무인 항공기의 위치, 속도를 제공합니다. 고도 오차 보정을 위해 관성 항법 시스템과 결합하여 운용합니다. 장점은 저렴하며 소형이고 비교적 정확한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고도 정보 오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영상 항법 시스템은 영상 정보를 통해 운용되며 저가의 광학 카메라 영상으로 항법 정보를 추출하며 영상 항법 기술은 옵티컬 플로, 영상 정합, 특징점 추적 등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야 확보 영상이 제공되며 단점으로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에 따른 하드웨어 성능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비행 및 충돌 회피 기술은 드론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동안 다른 물체를 탐지하고 회피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3차원 지도 기반의 운행 경로에 따라 자율비행하는 기술, 주변 상황 인식 센서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장애물 충돌 회피하는 기술, 유인기의 조종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비협조적 충돌 회피 기술, 기체 고장 및 비행 환경 변화에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기술입니다. 군집 비행은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동기화된 다수의 드론들이 군집을 형성하여 비행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GPS 기반 드론은 5m의 위성 오차가 발생합니다. RTK GPS 기반 드론은 위성과 RTK로부터 동시에 정보를 받기 때문에 0.1m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시나리오는 과도한 통신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드론에 탑재되며 고정신호는 공통적인 보정신호 전부를 모든 드론에게 한 번에 보냅니다. 운영 드론 수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군집 드론은 농업관리, 재난관리, 그리고 가상현실과 결합하여 응용되는 분야에 사용됩니다. 데이터 링크 기술은 제어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비행 및 임무 제어 데이터, 임무 정보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양방향 통신 기술이며 유효성, 신뢰성, 통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소형경량 통신 시스템 기술입니다. 무선 주파수 LSM 밴드, LTE 무선 통신 적용 기술 등이 데이터 링크 기술입니다. LSM 대역이란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주파수 대역을 말합니다. LSM 대역을 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여 허가가 불필요한 소출력, 무선 기기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기기들과 이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장비 간의 간섭을 용인한다는 조건 하에 사용합니다. 2.4GHz 대역은 와이파이 서비스, 블루투스, 전파식별로 다양한 통신에 사용되며 우리나라 드론은 대부분 2.4에서 2.48GHz, 5.75에서 5.87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33MHz 대역과 902MHz 대역은 LSM 대역이 아닙니다. 데이터 링크 설계 시 고려 사항입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링크 설계 시 고려 사항은 통신 전송거리, 전송률, 그리고 전원입니다. 수신기 배터리 용량은 아닙니다. P2P형 링크는 군 무인기 시스템, 재난구조 수행, 긴급 통신 영역 확장 등의 특수한 통신 환경에서 다수 드론을 제어 및 조종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트워크형 링크는 LTE, 와이브로와 같은 고속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지상 통제소와 연결됩니다. 다음은 드론 통신 방식 특성 비교표인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는 단거리 저전력,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79 채널, 주파수 호핑 기법 사용, 장점으로는 주파수 간섭 현상 상대적 낮고 저전력 통신임, 단점은 고용량 자료 전송 어려움, 와이파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조종 급증, 주로 레저용 드론에 사용됨, 장점은 고속의 데이터 전송 가능하며 노트북,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 가능함, 단점은 출력 제한으로 드론 제어 통신 제약, LSM 대역 사용으로 간섭 현상이 발생, 위성통신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장거리 통신 가능, 비용, 사이즈 등의 문제로 사용 기피, 장점은 재해, 전시에서도 사용 가능함, 단점은 고비용 저수명으로 경제성 부족, 지상교신 시 시간 지연 발생. LTE는 대단위망 구축, 드론 택배 접목, KT, LGU 플러스 LTE 기반 서비스, 장점으로 드론 제어 통신거리 무제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가능, 높은 고도에서 영상 중계, 단점으로는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장거리 드론 비행 규제, 5G 이동통신은 빠른 데이터 전송, 드론 산업 및 서비스에 최적합, 장점, 빠른 전송 속도, 여러 사물과 실시간 통신 가능, 단점, 상용화의 시간이 오래 걸림. 안티드론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체의 접근을 탐지하는 무인비행체 탐지 기술과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입니다. 탐지 센서는 음향 탐지 센서, 방향 탐지 센서, 영상 센서, 레이더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합니다. 음향 탐지 센서는 드론이 동작할 때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유의 소음을 탐지하는 센서입니다. 저렴하나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향 탐지 센서는 드론이 사용하는 2.4GHz 대역과 5.8GHz 대역 신호의 방향과 위치를 탐지하는 센서로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조종 신호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레이더 센서는 스스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센서로 특정 대역의 RF 신호를 송출하고 표적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표적을 탐지하는 센서로 기상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탐지 성능이 보장되고 탐지 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입 비용이 고가이고 주파수 승인 문제가 단점입니다. 영상 센서는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열화상 영역의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무인 비행체를 탐지하는 센서로 고가이나 위협체의 형상을 직접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 탐지, 식별, 무력화 기술에 대한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니 암기하기 바랍니다. 드론 탐지 기술, 레이더, X밴드, Q밴드를 사용하여 탐지, RF 스캐너, 드론과 조종자 간 통신 신호 분석하여 탐지, 광학 카메라, 광학 센서 탑재한 카메라 사용, IR 카메라, IR 센서 탑재한 카메라 사용, 음향 센서, 음향 센서의 소음 시차를 계산하여 위치 파악, 드론 식별 기술, 유관 식별, 드론 본체의 고유 식별 번호 부착, 전자 식별, 식별 번호로, 능동 수동으로 전자 원격 식별, 하드킬 기술, 그물네트 이용, 맹금류 이용, 반공용, 대공화기, 대공포, 근거리 레이더 결합하여 격추, 직사에너지 무기, 레이저와 RF건으로 격추, 소프트킬, 통신 재밍, 스푸핑, 조종권 탈취, 지오펜싱 등으로 특정 구역 비행을 막음. 드론 관제, 나사 UTM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사 UTM은 적어도 비관제 공역을 중심으로 무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역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관제 공역은 F공역과 G공역에 해당되는데 나사는 무인 항공기 비행 시험장, 대학, 제조사 등 복수의 관계자와 협력해 UTM의 개념 설계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이론 외에도 복수기체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 중입니다. UTM에 필요한 기술을 TCL1부터 TCL4로 명명하고 있는데 2015년에 FAA의 실험장에서 TCL1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전원 지역에서의 농업과 화재 진압, 인프라 점검을 위해 지오펜스를 바탕으로 한 운항경 노설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TCL2 시험을 실시했으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비가시 비행과 비행 절차, 장거리 운용을 위한 교통규정 등의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TCL3는 2018년 5월에 관련 시험을 실시했으며 적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조종과 자율비행 조종을 보증할 수 있는 협조 비협 조적 UAS 추적 능력을 포함한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TCL4는 2019년 6월은 네바다 주리노에서 2019년 8월에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실시했는데 인구 고밀도 도시 지역에서의 뉴스 수집과 패키지 배송, 대규모 비상사태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K드론 시스템은 클라우드 시스템, AI 기반 자동 관제, 그리고 원격 자율 비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공역 배정, 관제, 감시 등을 위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유럽은 전자적 등록 및 비행 경로 추적, 관제 당국과 동시 접속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드론, 3차원 지도, 비행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 드론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중국은 실시간 비행 정보 및 기상 정보 등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표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산업규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용 무인기에 대한 표준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7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150kg 이상 무인기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대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한 드론의 개발 촉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인 동력 비행장치의 설계 등 3종을 한국산업규격 KS로 제정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드론의 중요 부품인 전자변속기 모터와 데이터 보안 표준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추가로 개발, 보급해 드론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향상을 통한 공공수요 창출 등 국내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 3월 한국이 제안한 적어도 드론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안인 드론 통신 모델 및 요구사항 등 4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국제표준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150kg 이하의 중소형 드론에 적용되는 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무인 동력 비행장치 설계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은 드론의 기체구조, 추진계통, 비행 제어 시스템, 지상조정 장비 설계 요구사항과 상승률,
수직 이착륙 내풍 성능 등 비행 성능 시험, 진동 시험, 날림 먼지 등 신뢰성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비행 성능 시험과 시험의 상세 내용을 보면 실속 경고는 자동 실속 방지, 멀티콥터 제외, 이륙 거리는 이륙하여 15m 장애물 넘어 상승하는데 필요한 거리를 조건으로 함, 상승률은 이륙 출력 이하에서 최소 초당 2m가 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시험, 최대 수평 속도는 속도 시험을 실시, 최대 속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를 조건으로 함, 최대 채공 시간은 해면 고도 15m 이상의 일정한 고도에서 일정한 반경을 선회 비행 시작하여 연료 또는 배터리 잔량이 15% 되는 시점까지의 비행 시간을 확인, 수직 이착륙 내풍 성능은 제시된 측풍에서 수직선에서 위치 편차가 1m 이내로 10초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특히 150kg 이하의 중소형 드론에 적용되는 표준 중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프로펠러의 설계 및 시험과 관련한 한국 산업 규격에서는 드론의 핵심 부품인 프로펠러를 다루는데 프로펠러의 내구성 시험과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장치 구성, 시험 절차, 그리고 적합성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와 제작 요구사항으로는 재료 선택, 내구성 강화, 그리고 피치 제어 기능이 포함됩니다. 내구성 시험 부분에서는 과부하 유지 시험, 진동 하중 한계 시험, 내구성 시험, 그리고 기능 시험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성능 시험으로는 시험 조건 설정, 절차 진행, 그리고 측정 자료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 표준을 따르면 프로펠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죠. 이번에는 150kg 이하의 중소형 드론에 적용되는 표준 중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리튬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표준은 배터리 용량 표시, 커넥터의 전기적 요구사항, 새 연결을 위한 기계적 사항, 그리고 셀과 팩 같은 배터리 시스템의 검사 방법 등 다양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요구사항으로는 전기적 요구사항과 기계적 요구사항이 주요하게 포함됩니다. 배터리 시험 부분에서는 물리적 검사, 출력 전압 측정, 용량 시험, 그리고 제품 표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죠. 또한 배터리 유지 보수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어서 드론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따르면 배터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검사할 수 있어요. 소형 드론의 채공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용 소형 드론 업체에서 제시하는 채공 시간은 무풍 조건과 낮은 임무 중량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 활용 시에는 대부분의 소형 드론이 20에서 30분 정도의 채공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형 드론의 채공 시간 향상은 사용자들로부터 꾸준히 요구되는 항목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관련 기술로는 배터리 성능 향상, 전기 모터 효율 향상, 프로펠러 효율 향상, 기체 중량 경량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적용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런치 포인트사의 게세츠는 엔진과 발전기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엔진으로 중량 동력비 1000W/kg과 에너지 밀도 800W/kg의 성능을 보여주죠. 이는 기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195W/kg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소형 드론의 채공 시간을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탐지 및 회피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론 같은 무인 이동체는 탑재된 거리 센서를 활용하거나 무인 이동체 간의 위치 정보 교환을 통해 주변의 다른 이동체를 탐지하고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먼저 비협력적 탐지 및 회피 기술을 살펴보면 이는 무인 이동체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테레오 비전 센서는 두 개의 카메라 영상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한 특징점의 화면상 위치 차이를 통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조광 센서는 주변 조명과 구분되는 알려진 패턴의 빛을 표적 물체에 조사한 후 반사광의 변형을 분석하여 거리를 계산하죠.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 방출한 레이저 펄스 신호의 반사 시간이나 반사 신호의 위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파악합니다. 레이더 센서는 전자파를 송신하고 표적으로부터 반사된 신호의 왕복 시간을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반면 협력적 통신 기반 탐지 및 회피 기술은 민간 항공기에서 쓰이는 ADS-BO와 같은 장비를 활용합니다. 이 기술로 자신의 위치를 주변에 알리는 동시에 다른 항공기의 위치를 수신하여 비행 경로상의 외부 물체를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란
기계나 시스템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며 지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무인 비행체에 적용될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식을 수반한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탐지, 추상화, 학습을 바탕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고 작업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현재 무인 이동체에서 인공지능은 주로 핸드크래프티드 난리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정형화된 업무에서 알고리즘을 추출해 프로그래머화하는 수준이에요. 학습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물류 시스템이나 세금 계산서 처리 같은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통계와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추출하고 학습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추론 능력 부족이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죠. 이는 머신러닝 기술로 대표되며 영상 인식 같은 응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추상화와 논리화 등의 보강이 필요해요. 획기적인 학습량이 요구되며 기계와 인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목표로 하죠. 아직 적절한 방법론이 부재한 상태라서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율지능기계의 단계별 분류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1단계는 자동기계로 기계적 장치에 의해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토스터, 지뢰, 부비트랩 같은 예가 있어요. 2단계는 자동화 단계로 미리 계획된 룰과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죠.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차나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3단계는 자율화 또는 자율지능 단계로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고급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발전이 무인 시스템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습할 분량이 제법 많습니다. 교재의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며 학습하셔야 합니다. 출제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에서도 출제되거든요. 모쪼록 열공하셔서 원하시는 자격을 꼭 취득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